심해인의 범죄 파일. 네, 음악이 조금 무섭죠. 네, 어쨌든 범죄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또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음악이 마음에 드십니까? 교수님을 소개하는 음악으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습니다. 예. 네, 잘 놀라지 않는데 오늘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고요. 자, 오늘 이제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서 관련 미제 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슈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30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미제 사건이 생기고 또 많이 쌓이게 되는 이유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관리 미제 사건이라고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네. 부산의 관리 미제 사건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만 건을 돌파한 것은 사실상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가 되는 이유는 초기 수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는 출발부터 막히게 됩니다. CCTV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아니면 또는 목격자가 없었거나 범인의 의도적 증거 인멸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국 경제 사이버 범죄 미제 사건이 2020년 12만 건에서 2025년 40만 건으로 3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예. 이처럼 신종범죄 급증과 같이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사기 등 디지털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고 익명성이 높아서 추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수사 역량의 한계도 있는데요. 범죄 발생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수사 인력과 과학수사 장비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절도나 사기는 중대범죄에서 밀려서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에 있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구조 문제도 있는데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종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계속 통계에 남아 있게 되고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후에 중대범죄는 영구히 사실상 미제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예. 증거 소멸 문제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 기억도 흐릿해질 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요. CCTV 영상도 보관 기간 경과 후 삭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또 문제가 부산이 인구 대비 미제 사건 비중이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통계로 확인되는 사실인데요. 2025년 8월 기준 부산 관리 미제 사건이 33만 549건으로 2020년 대비 28.2% 증가를 했는데요. 네. 주목할 점은 인구 대비 비율입니다. 전국 미제 사건 중 부산이 7.1%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부산 인구가 전국의 약 6.5%라는 것에 비해서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이 이와 같이 미제 사건 비중이 높은 이유를 한번 본다면 지역적 특성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국제 관문 도시란 특성입니다. 부산은 국제항과 공항을 보유해서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출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행 후 출국하게 될 경우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산지 비율이 높아서 CCTV 설치가 제한적이고 은밀한 범죄 장소가 많다고 합니다. 2001년 배산 여대생 사건이라든지 2021년 시학생 사건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보이스피싱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금융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해결에 지연이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이 관광 유흥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관광객과 유흥업소 종사자 대상 범죄가 많지만 신고가 늦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부산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배산 여대생 살인 사건 이거 좀 짚어볼까요? 네, 배산 여대생 살인 사건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 중 하나인데요. 네. 2001년 2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부산 연제구 배산 중턱 등산로에서 22살 여대생 김선희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목과 배를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얇은 잠옷 위에 겨울 코트만 걸친 채 양말도 신지 않은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한겨울 새벽에 그런 차림으로 집을 나간 것 자체가 의문인데요. 2017년 이 사건이 언론에 재조명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남동생이 최면 치료를 받으면서 새벽에 누나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여자 목소리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아는 사람을 따라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미제 사건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범행 동기가 불명확하고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핵심 용의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왜 범인을 못 잡은 겁니까? 배산 여대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상 여러 난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볼 예.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결정적 증거, 물적 증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다음 날 현장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과도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범인을 추적이 불가능했고 네. 당시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고 용의자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1년 당시 과학수사 인프라의 한계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이야 DNA 분석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기술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고 CCTV도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설치되지 않아서 범인의 동선 자체가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 흔적이 없고 금품 탈취 흔적이 없어서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미제 사건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범행이 일어났는지 동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수사 방향을 제대로 잡기가 어렵고 피해자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소멸인데요. 사건 발생 1년 만에 수사본부가 해체됐고 피해자가 살던 주택가는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사건 당시 환경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배산 여대생 살인 사건, 지금 부산의 장기 미제 사건 중에 굉장히 오래된 사건 하나를 좀 짚어주셨고 또 하나 또 조금 더 짚어볼 만한 부산 미제 사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0년 10월 1일 부산 진구 서면 유흥가 버킹엄 모텔에서 46세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를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온몸을 흉기로 74차례나 찔린 매우 잔인한 범행이었고요. 모텔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목격자나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15년째 미해결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부산 대교동 초원장 여관 살인 사건인데요. 2003년에 8월 23일 밤 11시경에 영도구 대교동 초원장 여관에서 32세 이 씨가 괴한에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란 비명을 듣고 여관 주인이 달려갔지만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범행에서 사용된 칼과 범인의 속옷이 현장에 남아 있었지만 DNA 대조에서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22년째 미해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예시로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2021년 4월 3일 오전에 서구 시약산 등산로에서 70대 남성 김 씨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강력 미제 사건인데요. 새벽 시간대 인적 드문 등산로에서 발생한 데다가 CCTV가 없어서 수사가 극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건들처럼 종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 중에 10년이 훌쩍 넘은 사건들은 사실상 해결이 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경과한 사건의 해결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올해 8월 기준 전국 관리 미제 사건이 463만 건 중 무려 60% 이상이 10년 이상 경과했다고 합니다. 전통적 수사 기법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과학수사 기술이 지금으로부터 발달을 계속하고 있어서 예. 불가능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DNA 분석 기술로서 2010년 7월 DNA법 시행 이후에 과거 미제 사건 해결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중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2011년 12월 이후 DNA 수사로 미제 강력 사건 60건을 해결하고 88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사건 중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가장 극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86년부터 91년까지 발생
발생한 이 사건이 33년이 지난 2019년에 DNA 분석으로 이춘재를 진범으로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장기 미제 사건 하면 늘 따라다니는 그 이슈가 살인죄 공소시효일 텐데 이제 폐지된 게 불과 10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계기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2015년 7월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 이전 상황과 폐지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공소시효를 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시간에 따른 처벌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라는 건데요. 네. 범죄 발생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 응징 감정도 옅어져서 형벌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네. 2007년 개정법 기준 살인죄는 25년의 시효가 적용되었었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공정한 재판 보장의 논리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증거가 유실되고 증인의 기억도 불분명해져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평생 처벌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은 사회 불안을 키운다는 논리였었습니다. 하지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진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시효 만료가 임박하면서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인원 205만 명을 투입하고도 범인을 못 잡은 상황이다 보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에 국민적 분노가 크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부산에서 발생한 8살짜리 남자의 김태환 군 살해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일명 태환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범인이 도주한 채 시효 만료를 앞두자 유족이 호소와 국민청원이 이루어졌었고요. 태환이법으로 불리며 법 개정에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관리 미제로 남을 경우에 추가 수사 제기 가능성이 낮아서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또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관리 미제로 남을 경우에는 추가 수사로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피해자가 겪는 구제적 어려움을 보면 첫 번째로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것입니다. 신규 발생 사건에서 인력이 집중되고 미제 사건은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할 수 없어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망, 장해, 중상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가 지속되는데요.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제 사건을 해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DNA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한다든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AI를 활용해서 범죄 패턴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경찰청이 AI를 과학수사에 도입해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미제 사건 전담팀을 확대해서 장기 수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사건에 밀려서 미제 사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별도 조직과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해야 하는데요. 보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익명 제도 시스템 개선 등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이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면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시민분들에게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나 주의 말씀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제나 행사장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범죄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취약성을 한번 살펴보면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수만 명이 모이면 개인 식별이 어렵고 감시 공백으로 넓은 공간에 인파가 분산되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축제를 즐기다 보면 소지품 관리가 소홀해서 경계심에 이완이 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피해와 가해 모두 쉬워져서 음주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좀 어떤 것들을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한 30초 정도로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이 아무래도 또 가을 되면은 지금 축제가 정말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우선 시민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축제와 행사장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메시고 귀중품은 깊숙한 주머니에 예. 보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음주 시 분실 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음주 시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과도한 음주를 자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네.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반대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낯선 사람의 과도한 접근을 경계하고 불쾌한 신체 접촉은 단호히 거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112나 현장 경찰관에게 즉시 신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작은 신고가 큰 범죄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밀집된 인파를 피하고 일행과 비상 연락망을 확보해서 조명이 밝은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